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완전 봄입니다. 오늘 18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이고, 한낮 날씨가. 기온이. 아침에는 약간 싸늘하던데. 예, 진짜 아침에는 일교차가. 살짝 추웠는데 예,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울산을 다녀왔어요. 아, 기사 보고 왔습니다. 네, 울산은 인터뷰. 벌써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련이 활짝 피었더군요. 활짝이라고. 네, 목련도 활짝 피고 강가에 버드나무도 너무 예쁘게 펴 있고 진짜 그야말로 초록초록. 확실히 남녘에 봄이 먼저 야. 오는 것 같다. 서울은 조금 시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광고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일 남았습니다. 72일. 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당은 매우 바쁠 것 같아요. 매우 바쁘고요. 어. 이번 주도 저희가 네. 월수금 최고위를 하는데 네. 월수금이 다 지방에서 이제 현장 최고위 그러니까요. 될 예정이고. 너무 지역에서 최고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섭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겠네. 지도부가 네, 다 아니 원내대표 저희가 나오셔야 되는데 계속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여간 지역에 가면 뭐 기초 단위까지 움직이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이 여당 지도부가 전혀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이제 가서 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챙겨줄 의지와 이 능력과 의사가 있구나라고 네, 네. 현장에서 되게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네. 오늘도 봉하마을 갔는데 제가 봉하마을 때 많이 다녀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보고하러 간 거예요. 검찰 이 개혁을 완수했고 마침표를 찍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거기 유권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이제 민주당이 되게 착착 차근차근 준비된 자세로 또 겸허한 그렇군요. 자세로 하고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말 사이 이제 울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사이에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봉화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눈물이 그렇죠. 차오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토요일인데 네. 일요일 월요일 날 갈 건데 토요일부터 사흘 전부터 눈물이 펑펑 네. 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자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비통함이 네, 있죠. 네, 예. 있죠.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을 그 평가를 좀 하자면 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선거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정말 보수라고 불리운 정말 그 수구 세력들의 어떤 종말을 확실하게 이번에 민주당이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영남 지역에 민주당이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윤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미래로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정말 영남에 계신 뭐 PK 또 TK 이 분들이
정말 나라를 한번 새롭게 만드는 그 결단을 한번 좀 해주십사. 저도 네. 요청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이 가장 쇄빙선이 돼가지고 그 정말 가장 어려운 선거지만은 이번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국에서 네. 다 승전보가 좀 들려올 수 있도록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막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수라장 관리가 안 되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국회에서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부산 글로벌법을 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삭발을 했는데요. 삭발이 유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도 근데 삭발을 특이하게 김진태 지사도 했어요. 삭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유행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이용원에서 삭발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군요. 부산 글로벌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삭발을 하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글로벌법은 그냥 수단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되게 진정성 있게 이거를 이어오는 문제의식 드러낸 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삭발은 해야 되겠는데 뭔가 명분은 왜냐면 컷오프 시킨다는 건 어쨌든 그 유야무야 경선으로 가기로 했는데 본인은 탈락할 것 같으니까 네.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을 하나의 그냥 수단화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예, 위한. 예. 그래서 좋지 않다. 네. 이거를 부산 시민들이 모를까. 예.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지금까지 뭐 엄청 행정을 잘했다라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류가 많다라고도 예, 알려져 예, 있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뭐 컷오프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본인 입장에선 그리고 전체 이 국민의힘 이 경선 관리 입장에서는 엄청 좀 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짜 길을 잃었구나.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정치적인 결사의 어떤 의사 표현이 이 삭발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마저 정말 울림과 감동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좀 느닷없다라는 생각이 좀 느닷없죠.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음. 이미 망했기 때문에 분열을 더 하고 있는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박형준 현직 시장입니다. 부산 예. 시장이고 이번에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음. 본인의 어떤 실력, 지금 이제 실력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그 공적 책임과 실력을 보여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하라라는 이런 엄중한 명령 속에서 그동안의 4년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 평가 받아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고 있는 이 내란 옹호 정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아무런 역할도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박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좋은데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이번에 출마해 보고 싶고 또 하다 보니 어떤 의사 표시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법안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미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머리를 밀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 쇄신이 아니라 세신. 세신. 이거 세신보다도 못한 빡빡이. 그러니까 때밀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냐. 말만 쇄신이고 혁신이고 예. 늘 그냥 때만 밀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때미는 정도도 아니고 때타올도 아니고 그냥 바리깡으로 저렇게 머리를 미는 밀어버리는. 모습은 뭐 하나의 그냥 본인의 어떤 뭐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인 건 알겠지만 저는 뭐 저게 별로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없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4년 동안 박형준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해온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 실력을 묻고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저렇게 국회 와가지고 머리 깎는다고 해도 저 100번 1000번 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저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깜깜이 선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박형준 시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글로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사해온 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이 정도면 처음 귀에 들었어요. 걸려야 되거든요. 저희 이제 정치부 삭발할 기자들한테 정도면. 예, 삭발할 정도면 박형준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대라는 게 귀에 걸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느닷없이 이걸 가지고 그 삭발을 한다. 이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대구에서는 육선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는 두 네. 사람인데 주호영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컷오프 시켰냐. 그리고 오전 10시에 이진숙 위원장이 컷오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입장이 들어왔는지 들어왔으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컷오프에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유미 그러니까 변호사님. 주호영 의원은 사실 잘라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주호영만 자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진숙을 끼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위 후보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뭐 윤재욱, 추경호 뭐 여러 주자들 이름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가장 선두급을 날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고요. 거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같이 컷오프하자 그랬다가 뭐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막 회의를 하고 그랬을 때. 네네네네. 그랬을 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가서 뭐 장동혁 대표랑 통화를 장시간 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뭐 정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장동혁 대표가 뭐 자기는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아까도 나온 표현이 아수라다. 아수라다. 이거 1, 2위를 솎아내는 이런 그 공간이 작업이란 건 사실 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어쨌든 채비해가지고 네, 내려보는 대구 건데. 지역 기자들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1, 2위는 아니다. 그 여론조사 자체가 누가 발주한 거냐. 발주자에 따라서 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건을 네. 다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주한 거냐. 이제 그걸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의 컷오프? 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결과 아니냐. 그 동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성국 씨와 그 네. 이진숙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진숙 공천이 늘 화두였어요 대구에서는. 네. 그래서 언제 주느냐, 어. 내지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뭐 단수로 주느냐, 아니면 경선을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제 그 컷오프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가장 심하게 했던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씨를 묶어서 네. 동시에 컷오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3선 이상 컷오프였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선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뭐 유영하, 윤재욱, 추경호, 또 최은석, 최은석.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최은석 의원은 초선인데 잘 몰라요 누군지. 좀 존재감 없죠. CJ 임원 출신인데 대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비고 만두. 그럼 경제인 뭐 그걸로, 출신이다 뭐 이러고 예.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투자를 해본 사람, 뭐 결정을 해본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영을 해본 사람 이런 기준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대구시장 뭐 최은석 그 의원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컷오프를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요. 네. 아마 4명 중에 1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면 아마 그 후보에게 좀 힘을 몰아주는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진숙 후보가 나오게 되면 네. 뭐 민주당에도 유리해지고 또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이진숙에 대해서는 반발해서 나갈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 퇴로를 차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진숙을 먼저 잘라냄으로써 네. 오히려 지금 이 4명에서 치르는 그 경선에 네.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서는 조금 그래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에 대한 비토는 많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의 여론도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진숙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워진 거는 어려워진 것 맞다. 같다. 좀 그렇게 예,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출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을 공천을 하면은 본인이 반발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이진숙과 주호영을 같이 잘라내고 이제 네. 경선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주호영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하기가 예.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돼버린 일종의 거죠.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진숙이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명분 있죠.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데 둘이 같이 잘렸고 그리고 막판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실제 최은석 그렇죠. 의원보다는 추경호 의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대구 정가의 밝은 분들의 예.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주호영, 추경호, 김부겸 이 3자 구도가 되면 실제로 김부겸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해서 주호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서 당선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에요. 유일한 예.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감행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또 일각에선 일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러하게 뭐 이제 다음에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꿈이 있어서 네.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긴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도 일단 나오고 그럼 이진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와 네. 관련해서는 이제 재보궐 얘기는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대구 지역에 그럼 예. 추경호가 나가게 되면 예.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최은석 의원이 나가게 돼도 그분도 대구 쪽 그렇습니다. 지역이니까 초선 어디가 됐든 자리가 난다. 자리가 나죠. 그 지금 자리에 이제 구도에는. 재보선으로 해서 이진숙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예. 전략인 거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방지용. 한동훈 한동훈은 출마 못 못하게. 나온다. 예. 부산에 나올 수 있을까? 예.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 어제 친한계 취재해 보니까 뭐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길이 막히면 이제 부산을 뚫어야 되는데 뭐 해운대 출마설도 나오고 뭐 북구갑 얘기도 나오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 주호영 의원이 뭐 이진숙이 된다는 전제 위에 네. 그렇게 되면 무소속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제 얘기를 주호영 한동훈 연대설이 또 나왔었어요. 맞섰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금 그 수성 지역구를 이제 한동훈이 나가서 왜냐면 그 수성 지역구는 상당히 그래도 한동훈 쪽에 수성을 수성 해볼만 의리죠. 하죠. 그나마 좀 우호적이다. 네. 라는 그렇더라고요. 평가가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쏠쏠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호영 의원은 공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예.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진숙, 주호영을 동시에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가능성은 제로에 이제 수렴이 가깝다. 되는 거고 네. 저는 지금처럼 경선 4명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 그 주호영 의장이 그 부의장이 절대 출마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대구의 주호영 출마 정서상은 못한다에 못해요. 100%? 지금은 못하고요. 네. 한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냐 최은석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마 지금 당 공관위에서는 최은석 쪽으로 좀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추경호 같은 경우는 뭐 이진숙과 뭐가 달라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은석 의원을 아마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나름대로는 좀 내심에 좀 응원을 하면서 아마 그 동구 지역구가 비면 거기를 이제 아마 이진숙 씨를 이제 전략공천해서 아마 국회로 넣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 달성 네. 거기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은 유영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대구시장 국회의원이죠. 예. 이번 출마를 하는데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본인이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으로 누가 하느냐? 박근혜? 박근혜. 등판이에요. 네, 등판. 박근혜 등판한다. 그래서 무조건 등판한다. 그래서 유영아 손잡고 대구에 시장이 6개가 있다면서요. 거기 한 바퀴만 돌면 당선이다. 이제 이런 유영아는 그림을 당선이다. 그리는데 그럼 유영아 이외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아요. 오로지 유영아 용으로만 네. 박근혜가 등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또한 참 정치 자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라는 비판.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돈대요. 대구에서 박정희 다음으로 이재명이 잘한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 그렇구나. 그런 프레임이 이제 그 보수 70대 이상 어른들 중심으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민주당은 진짜, 저는 네. 뭐 국민의힘의 이런 변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만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지난 갤럽 기준으로는 TK가 무려 63%까지 나옵니다. 뭐 그 조사가 뭐 일부 튀었다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전 조사들도 항상 48% 49% 나오면서 10%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아무리 튀었다 해도 한 50% 중반 정도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네.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러면 대구는 한번 바뀔 수 있겠느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민주당에서 너무 국민의힘 변수를 놓고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누가 나가고 누가 나오면 이거는 선거에서도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오든지 간에 윤 어게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서 우리는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물어보면 전 대구의 변화를 이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갈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갈 것이냐, 더 도약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서 이번에도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지금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힘 있는 시장이 나와서 또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구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더 보여준다면 전 대구 시민들도 마음의 문을 저는 안 열 이유가 없다. 전 이번에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쇄빙선의 의지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 국제신문 부산 국제신문 단독 보도가 밤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박형준 시장 얘기했는데 박형준 시장의 경선대책위원장이 누구냐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네, 목사의 아들. 그 아들 인터뷰한 손현보의 거 아들 봤어요. 손영광 30대 울산대 교수를 아, 발탁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 강경보수 인사를 강경보수도 아니다. 극우 인사를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아이고야. 100% 경선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진짜로요. 윤 네, 어게인 네. 세력이라도 받아서 야 박형준 시장 이렇게까지 많이 어떻게 망가진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손현보 목사라는 말도 저는 솔직히 붙이고 싶지 않은데 예.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내란을 겪어오면서 사실 손현보라는 내란의 그 선동한 선동 사람이죠. 그런 혐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정말 뭐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도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구속도 한번 됐다가 네, 맞아요. 뭐 지금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네. 국민적 인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고 뭐 저평가라는 말도 쓰기가 좀 뭐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손현보 씨의 아들을 갖다가 경선의 그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박형준 시장이 많이 급하구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길을 잘 보고 가야 되거든요. 급하다고 그냥 막 뛰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 사고 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 예, 전체적으로 좀 꼬여 있는데 개개의 후보들도 네. 좀 많이 지금 좀 멘탈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권력 투쟁이 무섭긴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권력 네. 투쟁이 한번 시작되면 그냥 눈빛이 아우, 눈빛이 다 이렇게 정상적 대화가 안 되는 오 상황이죠. 무서워. 그래서 차분하고 현명한 대화보다는 그 권력 앞에 뭐가 씌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어게인까지 가는 것은 매우 곤란한 거 근데 아닌가. 너무 졸렬하다는 인상을 받는 게 네. 컷오프 됐을 때도 장동혁 체제에 약간 쓴소리하고 왜 저를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찍힌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평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선은 어쨌든 하기로 했어. 예. 뭐가 유리할까 이래서 야 윤 그거를 어게인까지. 왜냐면 제가 그 아들이란 사람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요. 자기 그러니까요. 아버지를 엄호하고 옹호하고 맞습니다. 그냥 윤 어겐 세력이에요. 그 얼굴이 필요했구나 박형준에겐. 그러니까 아 진짜 경선 돌파용으로 이런 사람도 쓰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치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저는 반드시 시민들이 너무 평가를 실망스러워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세훈 시장 굉장히 재밌는데 어제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혁신선대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출범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선 후퇴 요구는 아니다. 아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정체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네.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항상, 보는 거. 항상. 항상. 네, 뭐 네. 요럴까 저럴까 아니 어떻게 혁신선대위가 이선 후퇴가 아니에요. 그럼 네. 장동혁 대표 보고 뭐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그럼 유세 단일하는 소리 그거 싫다라는 거였잖아요. 빠져 있으라고 한 게 혁신선대위고 이선 후퇴랑 이 등치돼 가지고 해석되는 얘기고 그 해석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선이야 또 그러니까 나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적 없는데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아까 그 박형준 시장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지금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후보자 등록을 놓고 3차까지 아마 공모를 제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뜸을 들이면서 장동혁 대표와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차기 이제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는 또 치러야 되니까 절대 이제 장동혁의 국민의힘 얼굴로는 못 치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혁신선대위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당권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거의 끝나 있죠.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세훈 시장이 아무리 혁신선대위를 외친다고 한들 그 선출된 당대표가
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자력으로 어떤 힘을 모아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혁신선대위를 서울 중심으로 만들면 만드는 건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어쨌든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력이 이 정도에 머무르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시민 선택권을 강탈한 거다. 본인은 방통위원장 면직, 체포, 컷오프까지 삼관왕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4차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는데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이고 대구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대구 지역 기자들이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별로 인기가 없다. 그리고 당권파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아전인수격의 해석인가? 삼관왕을 한 게 이제 네. 면직된 거, 체포된 것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당 쪽이랑 각을 세우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지금 마지막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는 건 컷오프로 내가 마지막 이 연료관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의 행보는 누구와 각을 세울 것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에게 재보고를 주지 않는다거나 완전히 내치는 결과가 되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또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고성국 씨랑 그렇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고성국 씨의 그림자라는 건 저는 대단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예. 장동혁 대표를 사실상 포위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하고 있고 아주 주요 특별당원이라고 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쳐낼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일단은 당했으니까 네. 약간 발끈하지만 뭔가 또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씨는 좀 숨을 고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정치 삼관왕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이제 사실 뭐 나 탄압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안티 체제의 정치죠. 네, 누구로부터 네, 어떤 네. 공격받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이런 정치인데 네. 저거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진숙 씨의 그 욕망을 우리 국민들이 다 깔아앉힐 수는 없겠지만 뭐 어딘가 출마는 하겠죠. 출마하겠지만 저런 식으로 나는 누구에게 핍박받았어. 나는 네. 뭘 했어라고 아무리 서사를 만들어 가도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구 경북이 변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변화해서 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진숙 씨가 만들려고 하는 저런 약간의 그 과거의 네. 그런 좀 구태적인 방식들이 저는 이제는 먹히는 시대는 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방식이에요. 네. 잘 안 근데 통할 제가 겁니다. 보기에는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 절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한번 그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가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못할 거다라는 거고 어쨌든 대구 지역 상황 저희가 좀 더 취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정도로 빨라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수요일인데요. 아마도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네, 선언 네.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초 뭐 30일 얘기도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경선이 빠르게 좀 정리가 되면서 그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SBS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 X에 글을 올려서 방금 전에 뭐 한준호 의원에게도 좀 물어봤지만 실제로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얘기인데 이것을 언론 길들이기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직 언론인. 저는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SBS에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기화점이 됐고 연기까지 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이말 짚고 막 이러면서 이제 조폭 연루서 인권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어쩌고 그리고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네. 근데 사과가 약간 다른 뭐 채널 A, 뭐 연합뉴스 TV 뭐 이런 데보다 약간 늦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정에 좀 잘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해준데 노조가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탁 그냥 꽂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기자 했을 때.
기자에게 이게 지금 보면 좋은 훈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기자 건조라고 흔히 네. 표현하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뭐라도 쫄리지 마.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적대적인 상대를 이제 취재해야 되고 하니까 물러서지 마. 너 기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이걸 많은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 앞에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게 언론인의 책무인 거예요. 가짜라고 법적으로까지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는 거 맞아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보도로 인해서 이 과도하고 아주 이 과잉으로 실체 판단을 못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내보내가지고 사실상의 인격살인을 종용한 게 됐으면 그때는 뭐 기자의 결기. 근데 인정하는 게 더 큰 용기 아니겠어요? 잘못이 드러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다. 그나마 이제 사과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한 이제 기자가 정말 언론과 그렇지 않은 사이비 언론을 구분하는 하나는 그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바로 잡는 거,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잘못됐다 정정할 수 있는 그 용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언론이라는 게 네. 그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하나의 권력화 될 수 있는 거고 오부 권력의 오부.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을 또 기관이요. 감시해야 되니까 전 힘도 필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쓰면은 정말 수술칼이나 과익칼처럼 유용하게 되는 거고 이게 잘못 쓰면은 이제 강도가 든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참 그 SBS 노조의 반응은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도둑을 잡거나 강도를 체포하면 그 강도나 도둑 길들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땅한 책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과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거대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는 건데 네. 또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언론을 길들인다라는 식으로 좀 침소봉대하는 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관련이 있어서 제가 논평을 쓴 게 있어가지고 저도 대통령님 그 트위터 글을 보고 네. 저도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잘못된 선택에 어떤 제가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언론을 통한 악마화가 어느 진영에 네. 어느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자. 그러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단절이 선행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 저도 논평 하나 쓴 저도 사과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1시간짜리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보도 특집 프로를 만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1시간짜리를 태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조금 더 저는 책임을 더 무겁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대목은 지지자들을 향해 조리돌림할 대상이 여기 있노라라며 좌표를 찍으려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대통령을 정조준을 한 대목이에요. 네, 마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을 이제 뭐 PD라고 이름은 쓰진 않았지만 그 PD가 사과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과 한마디 듣고 싶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좀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SBS 노조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현장을 뛰면서 받은 인상은 잘못된 보도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신뢰가 거기 깨지죠. 그렇죠.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얼른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그래야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면 결국엔 독자와 시청자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제가 어제 기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SBS가 이 얘기하는 게 되게 낯설다. 그동안 사실은 그 KBS나 MBC가 얼마나 많이 사실은 과거에 뭐 이명박이라든가 박근혜라든가 엄청나게 싸울 때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주가 분명히 있는 회사여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문법을 기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다. 언론 길들이기 한다라고 나서는 게 굉장히 낯설다. 그리고 이것은 사과를 듣고 싶다는 거지. 길들이기 한다고 길들여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길들일 의도도 없는 거예요. 그럴 사실. 의도도 없고 아니 대통령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뭐 납작 엎드려야지.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네. 거면 아니 언론은 항상 묻잖아요. 취재원한테 너 잘못한 거 있지? 우리가 취재하니까 이래. 너 사과할 거야? 반성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본인들을 향했을 땐 이거 길들이는 거야? 뭐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뉴스킥 배송에서 그 전해드린 것처럼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특종 기자였지만 결국에는 부시 정권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결국 이라크 전쟁의 단초를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내 구성원들의 비판에 직면해서 결국 그만두고 폭스뉴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과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는 입장이 이제 편집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좋으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BS 그알 팀이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 노조에서 우리 그 사과는 아니다라고 다시 또 반사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에도 다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을 계속 만들 일이 아니고 좀 명확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대표 시절부터 또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그런 언론을 통한 그 악마화의 가장 큰 피해자로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이 사과를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는 사과해도 그 사과가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작진이 사과한 게 맞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해시태그 논란이 또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그냥 끝내면 될 일인데 이거를 또 노조가 물어가지고 뭘 길들인다는 식으로 또 엉뚱한 프레임을 제공하면 이게 끊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또 부당한 재차 3차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SBS 입장에서도 좀 내부에서 토론을 좀 깊이 해서 좀 단일된 메시지를 좀 내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논쟁이에요.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말고 2021년도부터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됐던 논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언론 역사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추가하면요. 언론인들도 사과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 사과를 드린 건데 결국에는 당시에 그 이재명 특위라고 불렸던 그 특위 위원장이 김진태 네. 현 강원지사고 당시에 당 대표가 이준석 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도 체제 하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 평가는 끝났으니까 다들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도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법률 절차를 또 밟아서 뭘 고치기 이전에 저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전 정치인들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역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구에 김부겸만한 지도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삼고처려하고 있다.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했고요.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상임위원장 100% 독식 발언은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말도 되지 민주당 않아요. 대변인께 네.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분해가지고 전반기 운영했잖아요. 근데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고 해요. 거기 법안심사소인가 하여튼 그 정무위 자체가 달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국토위는 어떻습니까? 네. 국토위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완전 정체돼 있고 지체돼 있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네. 뒷짐지고 있고 자기네들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발목 잡기만 하고 비난이 정치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상임위원장은 달라라고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줘도 못 하는데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집권 세력이라서 성과를 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건데 네.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고 분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매우 초라한데 일도 음. 하지 않는데 어떤 선택지를 우리한테 민주당이 넘긴 겁니까? 국민의힘은 왜 말만 합니까 항상? 그러니까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입법 속도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20%밖에 안 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에 아니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 법을 통과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또 필리버스터하면서 딴소리를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상식에 부합하게 민생 우선으로 좀 해보자라는 건데 또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아. 그 성서의 말도 있고 한데 네. 사실은 저 상임위원장 배분이 과거에 그 소위 말해서 정치 복원을 말하면서 서로 이제 의석수에 맞게 배분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사위 현장을 놓고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내적 위기도 심각하고 네. 이런 불확실성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입법을 해도 모자른데 네. 이거는 뭐 다 된 밥에다가 막 못 뿌리듯이 아주 그냥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면서 사실은 반정치의 꽃을 피우고 있어요. 네, 전 이런 네.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상임위원장 100% 전 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의힘 세력의 저런 반정치가 뿌리가 뽑아지면 네. 그때 가서는 정말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다시 상임위를 과거 전례대로 배분하는 이런 다른 우리가 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을 저런 상황으로 놔두면서 국회를 또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도 나름의 일하는 그런 효율성과 실력을 정말 국민들 앞에 저는 공히 네. 보여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뭐 일이 돌아가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후반기 생산성 있게 해야죠. 그렇죠. 이제 전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5월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후반기 국회가 다시 2년간 시작이 되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또 1,5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경제가 매우 심각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고요. 지금 속보 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2% 이거는 아마 저긴 거 리얼미터 조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TK에서 상승폭이 제일 크다라는 그렇군요. 이제 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종합 정리해서 내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요것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정책 만든 공직자들 투기까지 하면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 업무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들은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 채. 그래서 자기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고 강남 집은 안 팔고 심지어 민정수석인가요? 그만둬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 이제 기폭제가 됐었던 건데 이 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네. 선언으로 들립니다. 자,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네. 다주택을 어떻게 보면 규율하는 정책 설계의 입안자로서 적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네.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 말씀 주셨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너 2주택자야? 너 3주택자야? 너 얼마 가졌니? 너 어떻게 팔 거야? 강남 집은 그냥 남기고 딴 걸 팔어? 이러면서 완전히 본질이 흐려지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정책 일관성도 없어지고 정책의 어떤 효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미리 차단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반성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아닌 뭐 본질일 수 있지만 덜 본질적인 것으로 이 정책 정말 중요한 그 코어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막아내자. 음. 그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다주택자면 아무래도 개인인지라 본인도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사고하는 건 그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정말 그 정신을 만든다는 것도 이런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너무나 정확한 이 출발점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 그 외에는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다주택을 계속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걸 이제 선택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패 사례가 네. 뭐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아이고 위선 아니야?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보다는 네. 집을 팔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안 팔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는 충분히 밝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은 야 이거 뭐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정책 수단을 또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알아서 깎아먹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늘 실패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보고 이번에 신뢰를 주는 김에 확실하게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상 어떤 정책의 이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관련된 사람들 좀 조사를 해서 좀 미연에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네. 오히려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적 그 신뢰도가 정책의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 안에도 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봉욱 민정수석, 최성화 해외 언론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소정 사이버 안보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등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비서관의 경우에는 다른 데는 뭐 부서가 그렇죠. 좀 다를 네. 수 있는데 이 국토교통비서관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막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부터 6채 팔아라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안 팔 것 같죠? 장동혁 대표? 팔 거면 진작에 팔았겠죠. 그렇죠. 팔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또 어차피 안 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안 판다. 시점이 도과됐기 때문에. 예.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래도 팔아야죠. 네. 정치인이면 자기가 팔면 팔게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부동산 정책을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네. 비판할 때마다 그 말 값을 까먹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 판다는 게 또 어떤 신호입니까? 너는 정부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안 팔고 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재테크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아직도 사고하는 거야? 당대표가 제1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명징한 정책 시그널인 것 네.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네, 확고한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그널이 그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차제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책의 신뢰는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메신저가 갖고 오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 행정가, 대통령이 보이는 그동안의 신뢰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정부의 힘을 더 몰아줘가지고 전 반드시 이번에 부동산 정상화 시키는데 우리 국민들도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다소 출렁이긴 합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도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나 투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산적인 그 이제 기업에, 그리고 기업이 좀 커져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 선순환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도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55분이어서 요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작 기소, 예,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안이 주말 사이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공소 취소 수순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조작 기소를 했으면 공소 취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공소 네. 취소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되면 네. 어떤 뭐 이러저러한 때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규율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기소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일단 고소 친고죄인데 고소장 들어가고 그래서 공소유지가 그냥 기계적으로 안 될 때, 근데 이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제 이제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뭐 확장이랄까요? 확장이 아니라 그 어떤 제도의 그 뜻에 맞춰가지고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기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세 글자 빼면 이 수사 다 설명되지 않아요. 네. 지난 정부에 따라서 아주 표적하면서 감사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헌법기관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저인망식 나올까지 때까지 터는 그런 예.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그럼 되짚어 보자. 왜냐하면 조작이었다는 근거가 막 저는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미 또 이화영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예. 녹취에서도 위례 신도시라고 윗 어르신 막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거를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대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이 잘못됐던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재작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당연히 국회에서 점검하고 사후적으로 반추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가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네. 한다. 인정하면 자기의 진다고 잘못을 생각하는. 인정하면 진다고 밀린다. 지는 게 아닌데. 밀린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또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개혁까지 가는 건데 네. 지금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도 개혁을 먼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사실관계 규명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을 못 댔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그럼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당시에 누가 뭐 유령이 내려서 했습니까? 다 기존 검찰 조직에서 윤석열 시대에 그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협조해가지고 본인들이 검찰권을 사유화하는데 이 오남용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서 실제 피해자가 나온 거고, 예를 들면 뭐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노웅래 의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전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들을 그럼 어떻게 구제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가해자들은 어떤 책임을 물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가가 전 제도 개혁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빠지지 않고 이번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전 국회가 좀 잘 챙겨서 국민들 앞에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된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저는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 사건이라고 완전 압수수색을 생각해요. 하고 예, 언론사를. 공직 후보 검증한 걸 가지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지금까지 이제 재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가야죠. 당연합니다. 예, 그 단추가 한번 잘못 깨어지면 계속 틀린 대로 가지 네. 않습니까? 알았을 때, 인식했을 때 그걸 제대로 다시 갈아 끼우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자체에 대해서 정치 공방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쉽진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워낙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네, 뭐 병역 의혹이 뭐 나오고 있는데 예, 본인이 또 설명을 충실히 할 의무가 당연하지만 있는 것이고요. 음흠. 이게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로 상당히 공석이 됐었고 첫 발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노하우가 있고 뭐 예결위 뭐 등등 원내대표 등의 활동을 한 그 전문성을 좀 봐주십사. 그리고 본인에게 불거진 논란과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절차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박홍근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좀 지금 초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오랜 시간 지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저는 빠르게 좀 이제 장관의 그런 라인업이 이제는 좀 완료가 돼서 이제는 일할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유가담합 정유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EA에서 중동 위기가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한국경제의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쟁이 어디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엄청난 화염이 폭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가 뭡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예,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그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공습이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나오는 소리만 보더라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네. 상황을 좀 보면서 정책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